반갑습니다. 신한프리미어TV 구독자 여러분,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 인사이트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박지혜입니다. 올해 들어 전쟁 발발 및 휴전 선언 등 예측할 수 없는 지정학적 변수들이 많았습니다. 이에 따라 글로벌 자산 시장이 꽤나 혼란스러운 장세를 보이고 있었는데요. 이럴 때 꼭 생각나는 분이 있죠. 글로벌 자산 관리의 길잡이 오건영 단장님을 모셔서 글로벌 머니무브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신한프리미어 패스파인더의 오건영 단장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요즘에는 아침에 뉴스를 보면 예측할 수가 없어요. 포기했습니다, 저도. 정말 어질어질합니다. 지정학적 변수가 너무 많다 보니까 어디에 초점을 둬야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중에서도 특히 유가가 아무래도 이 하반기에 매크로 핵심이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 종전이냐 전쟁 재개냐에 따라서 유가는 어떤 길로 갈 것이라고 예측하시나요? 일단 뭐 시나리오별로 볼 수밖에 없는 건데 예를 들어서 종전이 빨리 된다. 네. 그러면 유가가 빠르게 안정이 될 수가 있겠죠. 누구나 다 바라는 거고요. 일단 이 기름값이 올라간다는 게 전 세계 경제에 악영향을 주는 게 굉장히 큽니다. 근데 지금 이제 시장에서는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현물 시장이라는 게 있고 선물 시장이라는 게 있어요. 현물 시장은 지금 당장 거래되는 원유의 가격을 얘기하는 거고요. 선물 시장은 미래에 거래가 될 원유 가격을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참 신기한 게 지금 현물 시장에서는요, 국제 유가가 배럴당 90달러, 100달러 이래요. 네. 이만큼 유가가 올라갔다는 얘기는 지금 원유를 구하기 힘들다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선물 시장에서는 이 유가가 80달러 이렇게 내려와 있어요. 그러면 이번 달에 거래되고 있는 지금의 유가가 100달러 가까이 되는데 다음 달, 다다음 달만 돼도 80달러로 선물이 거래가 된다는 얘기는 이 얘기는 어떻게 해석하시면 되냐면 원유 시장에서 트레이딩을 하시는 분들은 조만간 전쟁이 끝날 거야 라는 걸 프라이싱을 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만약에 실제 그분들이 기대했던 것처럼 전쟁이 끝나면 유가가 이렇게 한 템포 내려와 줄 수가 있겠죠. 근데 만약 반대로 우리가 생각하고 싶지 않은 얘기지만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렇게 미래에 봤었던 이 유가도 당연히 튀어 올라올 수밖에는 없겠죠. 그래서 호르무즈가 봉쇄가 되면서 원유를 갖다가 끌어당기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그나마 각국이 에너지 재고를 갖고 있다는 거고요. 네. 그리고 다른 국가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략 비축유라는 게 있어요. 이런 사태를 대비해 가지고 쌓아놓은 게 있는데 이런 것들을 막 쏟아내면서 지금은 에너지 가격을 안정시키는데 상당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까지는 어떻게 두 달 동안 버텨왔지만 이게 장기화가 된다면 이렇게 쏟아내는 재고 같은 것들도 어느 정도 한계에 봉착할 수 있죠. 그러면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이 기대하는 거하고 달리 에너지 가격이 뛰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전쟁에 대한 디펜던시라고 하죠. 전쟁이 단기화됐었을 때는 너무나 긍정적인 시나리오로 에너지 가격이 안정되지만 그렇지 않았을 때는 에너지 가격이 오를 것 같다. 이런 말씀 드렸어요.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뭐냐면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우리가 에너지 가격을 예측한다는 거 이거는 지금 전쟁을 예측하는 거고 똑같거든요. 의미가 없고요. 의미가 없다기보다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는 뭘 고민해야 되냐? 전쟁이 끝났을 때 유가가 내린다는 말씀을 드렸죠. 근데 우리 이렇게 생각해 보죠. 지금보다 기름값이 내릴까요? 하면은 예스라고 하면 돼요. 근데 이런 게 있어요. 우리 전쟁 시작하기 전에 국제 유가가요. 배럴당 60달러 정도 했어요. 전쟁이 난 다음에 110달러까지 뛰었거든요. 지금 90에서 100달러 사이 왔다 갔다 해요. 그럼 전쟁이 끝나면 여기 90에서 100달러 정도 되는 게 내려오긴 하겠죠. 근데 다음 질문이 뭐냐면 그러면 전쟁 이전의 레벨인 60달러대로 내려갈 수 있겠느냐 이 질문이에요. 다시 60에서 110까지 올랐죠. 110에서 90으로 내려왔죠. 요놈이 전쟁이 끝나면 다시 60으로 내려올까? 이게 지금 가장 큰 화두인 것 같아요. 근데 저도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내려오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첫 번째는 이번 전쟁으로 중동 지역의 가스랑 원유, 정제시설이라든지 생산시설이 많이 파괴가 됐어요. 전쟁 끝난다고 얘네들이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럼 옛날만큼 공급이 빠르게 되려면 시차가 필요할 겁니다. 두 번째는 호르무즈에서 통행료 받는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어요. 세 번째는 아마 호르무즈를 통행할 때 보험료가 많이 오를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요. 호르무즈 쪽으로 배가 들어가려고 할 때 배 주인이고 제가 화물 주인이에요. 배를 빌려서 이 화물을 갖고 호르무즈로 갖고 가서 끝나면 가져와서 돌려드리는 구조거든요. 근데 요번에 어떻게 약속했냐면 한 달 쓰기 위해서 배를 빌려가지고 화물을 갖고 들어갔다가 지금 갇힌 거예요. 자, 5달이 지나서 갖다 드렸어요. 그러면 기분 안 좋겠죠. 그럼 이제 나머지 추가 차지하라고 할 거고 저는 사정이 있어서 그렇다고 얘기하겠죠. 다음에 제가 또 배 쓴다고 하면 호르무즈로 보내줄까요, 배를? 저라면 안 빌려줍니다.
그래도 어쩔 수 없이 빌려줘야 된다. 그럼 배싹을 용선료라고 하죠. 그거를 많이 올리겠죠. 그럼 운송비가 많이 올라갈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러면 과거에 비해서 기름값이 많이 높은 시대가 형성이 될 수가 있죠. 맞습니다. 이 전쟁이 시작할 때쯤에 그 유가에서는 조금 내려온 이 시점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전보다는 많이 올라있는 그렇죠. 상태거든요. 네. 근데 이제 모든 분들이 익숙해져 가고 있다라고 보이기도 해요. 네네. 그런데 전쟁이 발발된 시점에서 그 유가는 조금 떨어졌지만 이 유가가 다시 튀어오른다면 간신히 잡아둔 이 물가라는 고삐가 다시 풀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네, 들거든요. 일단 되게 중요한 질문 해주셨어요. 네. 일단 첫 번째 그거죠. 우리가 적응을 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할 때 이게 저도 되게 헷갈리는 부분이 있어요. 이게 시장이 지금 90달러, 100달러, 110달러의 유가를 편안하게 느끼는 거냐? 이게 1번일 수 있고 네. 아니면 90달러, 100달러는 불편한데 머지않아 끝날 거니까 참자.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극기훈련 가시면 네. 거기서 잠자는 거 되게 불편하잖아요. 그렇죠. 너무 싫잖아요. 초등학교, 고등학교 때 예를 들어 네. 가보면. 근데 어떤 생각으로 버티죠? 이틀만 있으면 나가는 거잖아요. 맞아요. 그렇게 해서 버티는 거니까 지금의 유가가 높지만 네. 머지않아 끝날 거니까 참자. 이렇게 해서 이거를 갖다 인내를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이 자체를 우리가 이미 익숙해진 건지 저는 아직은 인내의 단계라는 생각이 들어요. 근데 만약 극기훈련을 1년 한다고 하면 어떨까요? 되게 좌절감이 크게 찾아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나는 조만간 나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으악 이런 소리가 들리잖아요. 이럴 때는 말씀하셨던 것처럼 유가가 다시 튀어오르는 리스크가 생겨날 수가 있죠. 어쩌면 전쟁 이전의 레벨보다 높은 유가라고 했는데 그보다도 더 높은 유가가 장기화될수록 압력이 더 세지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얘기는요. 고유가의 장기화를 정당화시키는 요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병을 앓으면 이 병이 짧게 끝나야지 후유증이 적잖아요. 길면 어떻죠? 후유증이 더 크게 남지 않을까요? 그 상흔이? 그래서 저도 빨리 전쟁이 좀 끝나기를 바라는 마음이 되게 크고요. 이 전쟁이 오래 가면 오래 갈수록 우리한테는 상처를 남길 수 있고 우리가 했었던 기대, 나가기만 하면 끝나잖아, 얼마 안 남았어 라는 그 기대를 갖다가 무참하게 꺾을 수 있는 리스크는 된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건 좀 주의해서 바라봐야겠죠. 그렇습니다. 유가와 또 물가 또 여러 가지를 짚어봤는데 금리 네네. 얘기를 안 해볼 수 네. 없을 것 같아요. 네네. 차기 연준 의장이 될 가능성이 가장 큰 케빈 워 씨가 기다리고 네네. 있습니다. 케빈 워 씨의 금리 인하 스텝이 조금 꼬여버릴 수도 있다라고 보시나요? 저는 꼬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현재 케빈 워 씨한테 이번에 청문회 때 했었던 질문들 중에 이런 게 있어요. 트럼프의 관세가 네. 물가에 영향을 줬냐?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그 두 번째는 현재의 물가가 문제라고 보냐라고 하니까 이게 에너지 가격 오르 이런 것들은 일시적인 거고 일시적인 거 이런 거 감안하지 않은 물가는 안정적이고 나는 일시적이지 않은 그런 물가들 기저의 물가를 바라보고 싶다. 뭐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이제 유가가 좀 높은 거 갖고서 괜히 물가 오른다고 생각해서 지레 겁먹고 금리 올리겠다 이런 거 안 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말씀해 주셨던 것처럼 전쟁이 장기화가 되죠. 그럼 유가가 높은 수준이 오래 유지가 돼요. 네. 그러면 일시적인 유가 상승에 의한 물가 상승이 아니라 유가 레벨 자체가 높아지면서 나타나는 에너지 가격 상승이 물가에는 굉장히 퍼머넌트하게 굉장히 장기적으로 투영이 되거든요. 이러면 케빈 워 씨가 어떤 핑계를 대더라도요. 자기가 이 물가를 갖다 신경을 쓸 수밖에 없게 돼요. 그러면 예상했었던 것처럼 마구잡이 금리 인하가 가능할까? 그게 굉장히 어려워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케빈 워 씨가 참 이제 5월 15일 날 아마 취임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취임하자마자 아마 말씀하셨던 것처럼 스텝이 꼬이는 그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춤 같은 걸 출 때, 춤을 잘 못 춥니다만 춤출 때 첫 스텝이 꼬이면 어떻게 되죠? 끝까지 꼬이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케빈 워 씨한테는 큰 도전이 되지 않겠나. 처음을 잘 풀어나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처음에 잘 풀리려면 결국에는 조기에 종전이 돼야 되는데, 이 전쟁이 막 애매하게 계속 끌려가는 거 있죠. 네. 이런 것들이 모두를 불편하게 만드는 그런 요인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케빈 워 씨도 예측할 수 없는 그렇죠. 차기 연준 의장으로서의 시작이 될 수 있겠네요. 네, 그렇죠. 아무래도 지금 가장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을 계속해서 다뤄봤는데 이번에는 이웃나라 일본도 한번 살펴볼까 합니다. 네네. 일본도 역사적인 순간을 맞이했는데요. 드디어 마이너스 금리 시대가 끝났어요. 네, 그렇죠. 시장에서 걱정하는 건 이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일 텐데요. 이게 우리 증시를 포함한 글로벌 시장에 충격파로 작용할 것이라고 보시나요? 네, 일단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간단히 설명해드리면 일본에는 금리가 워낙 낮은 상태가 오래 유지가 됐고요.
일본은 거의 제로 금리 마이너스 금리인데 미국 금리는 플러스로 꽤 높아요. 네. 4% 5%도 되거든요. 그러면 낮은 금리의 엔화로 자금을 빌려서 높은 금리의 미국의 달러로 투자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엔화를 팔고 달러를 사는 과정에서 엔화가 약해지고 달러가 세지게 되겠죠. 이게 일반적으로 엔캐리 트레이드의 핵심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일본이 금리를 올리잖아요. 근데 미국이 금리를 내려요. 미국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러면 이 두 개의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겠죠. 네. 그럼 투자하러 간 사람이 예전보다 먹는 그 금리 차가 줄어들게 되죠. 먹을 놈이 줄어들었네? 이게 1번이고, 두 번째는 뒤에서 추가로 투자하고 싶은 사람은 예전에는 금리 차가 꽤 컸는데 이제는 금리 차가 많이 좁혀졌으니까 먹을 게 없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죠. 그러면 투자하러 안 들어갈 겁니다. 엔캐리 트레이드도 그렇고 투자의 핵심은 내가 산 걸 뒤에서 더 비싼 가격에 사주는 게 포인트잖아요. 네. 우리 뒤에서 안 들어온대요. 그럼 구원군이 안 오는데 여기 갇혀 있는 거잖아요. 그럼 되게 힘들지 않을까요? 그러면 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기회가 될 때 한꺼번에 빠져나오고 싶겠죠. 빠져나올 때는 보유하고 있는 달러 자산을 팔고 엔화를 사서 돌아오겠죠. 네. 나갈 때는 천천히 나갔지만 돌아올 때는 한꺼번에 달러를 팔고 한꺼번에 엔화를 사서 돌아오니까 이게 엔캐리의 청산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엔화가 급격한 강세를 보이면서 자산 시장이 흔들리는 그런 그림이 나타나는 게 질문 주신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이에요. 네. 근데 요걸 한번 잠깐 생각을 해보면 그러면 미국은 금리를 케빈 허시가 내린다고 하고 일본은 금리 올릴 것 같은데 그럼 엔캐리 청산이네? 이렇게 공식적으로 생각하실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하면 시장이 어느 정도는 예상을 해요. 그래서 점진적인 인상, 점진적인 인하 요렇게 천천히 움직이잖아요.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개의치 않아요. 근데 우리가 엔캐리 청산을 바라본 게 24년도 8월인데 그때의 그림은 어땠냐면 일본이 참다 안 돼서 금리를 빠르게 좀 올려야 되는 상황이었어요. 문제는 하필이면 그때 미국 경기가 확 둔화가 돼가지고 미국은 금리를 예상보다 빨리 내려야 되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금리를 인상합니다, 인하한다가 아니라 예상보다 빨리 인하 인상을 해야 된다. 이게 포인트거든요. 네. 그러면 우리가 예상했던 것보다 빠르게 움직이잖아요. 그러면 여기 갇혀 있었던 사람들이 빨리 돌아가야겠다는 두려움을 갖지 않을까요? 예상한 만큼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그러면 그때는 엔캐리 청산이 세게 나타나요. 뭐랄까요? 약간 포멀한 공식처럼 생각할 건 아니고요. 이게 실물 경기의 둔화라는 걸 통해 가지고 예상치 못한 통화 정책의 변화, 미국과 일본의 요거를 좀 바라보는 게 더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아직은요. 미국 경제가 아주 빠르게 식어버릴 것 같다. 미국 금리가 빠르게 내려올 것 같다. 이런 예상은 조금은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엔캐리 트레이드 청산에 대해서는 물론 경계는 해야 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 가능성이 제한적일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엔캐리 트레이드에 대해서 자세히 또 설명도 해주시고 이에 대한 또 예측까지도 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이 일학 개미분들이 제일 궁금해하실 것 같은 네네. 부분이 아무래도 끝없이 떨어지던 이 엔화가 네네. 이제 정말 바닥을 찍고 강세로 돌아설 타이밍일까가 궁금할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사실은 엔화가요. 바닥을 찍었는가라고 하면 24년도 7월 달에 엔화가요. 원화 기준으로 880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게 930원 이렇거든요. 네. 그럼 사실은 바닥을 찍고서 돌린 건 맞죠? 네. 저도 지금 880원 밑으로 다시 떨어질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얼마나 더 세게 올라갈 건가 이건데요. 일본 엔화가 움직이는 속도는요. 생각보다 되게 느립니다. 그래서 엔화가 많이 싸진 것 같은데 이제 오를 것 같은데 이렇게 하는데 계속 시간이 끌려가잖아요. 그럼 사람이 되게 조바심을 많이 느끼게 돼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일본 엔화는요. 절상 기조를 나타낼 수 있다고 봐요. 왜냐하면 엔화 약세가 추가로 진행되는 게 굉장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여기서 엔 약세를 더 가져가게 되면요, 일본의 물가 문제가 보다 커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엔 약세는 어느 정도 좀 제한이 될 것 같은데, 자 보시죠. 떨어지지 않을 것 같다고 해서 오른다는 얘기는 아니죠. 이렇게 갈 수도 있잖아요. 지금 최근에 보면은 약 2년 정도 엔화 환율이 이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만큼 지루하다는 얘기죠. 근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일본도 지금의 인플레이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으로 접어들 거고요. 그럼 일본이 금리 인상을 하게 됐었을 때는 엔화 가치도 그걸 따라서 조금은 좀 뛰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주 긴 호흡으로 봤을 때 장기적으로 엔화가 완만하게 절상 기조로 전환될 것 같다. 저는 거기에는 좀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중국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경기 침체를 막으려고 중국에서는 부양책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이게 언발의 오줌 누기일지 네네. 아니면 진짜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중국 경제가 어렵고 중국이 굉장히 힘들어질 것 같고 경제가 위기에 처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너무 오랫동안 들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제가 마켓을 본 게 2004년부터 봤거든요.
근데 2004년에 마켓 볼 때 시작할 때 딱 뭐부터 봤냐면 차이나 초크라는 것부터 봤어요. 그때도 중국이 어려워질 것이다 이 얘기가 되게 많았고요. 중국이 위험하다라는 얘기가 98년부터 계속 흘러나왔대요. 그러니까 98년부터 2004년까지 중국 위험하다는 얘기를 했는데 지금 2010년부터 십몇 년 동안 중국이 계속 힘들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예요. 중국이 힘든 건 팩트거든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기반을 해서 중국은 성장을 강하게 부스팅업을 해왔습니다. 그럼 중국의 성장은 대부분 다 부동산 가격의 상승하고 연동이 돼 있다는 거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성장이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는 없어요. 왜냐하면 부동산 가격이 끊임없이 올라야 되거든요. 이게 가능할 것인가? 그래서 중국 당국에서도 이 버블 경제를 갖다가 막기 위해서 부동산 가격을 제어하기 위해서 각종 규제를 가져왔죠.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흔들리면서 부동산 경기가 계속 위축이 되니까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기반해가지고 올라왔던 중국의 성장이 같이 둔화가 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근데 이게 너무 빠르게 둔화가 될까봐 또 여기다가 금리 인하를 해주고 규제 풀어주면서 계속 밑에다 받쳐주는 거잖아요. 그래서 말씀해 주셨던 언발의 오줌 누기 아니냐, 부동산 가격이 다시 뛰면서 경기가 살아나는 게 가능하겠냐, 이런 질문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일단 첫 번째 저는요, 이렇게 부동산 가격의 상승에 기반해서 다시 성장이 나오는 거 중국 당국도 원하지 않고요. 앞으로 그렇게 가기는 쉽진 않을 것 같아요. 그럼 이제 깜짝 놀라는 거죠. 언발의 오줌 누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안 된다면 결국엔 끝난 거 아니냐, 중국 경제는 위기 아니냐. 부동산이 아닌 다른 걸 가지고 성장하려는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 중국에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신질 생산력이라는 단어를 써요. 품질할 때 그 질자고요. 네. 새로운 신자예요. 새로운 품질의 생산력. 중국에도 AI 기술이 굉장히 빠르게 발달하고 있어요. 그걸 피지컬 AI라고 하고 로봇 기술이 굉장히 많이 중국에는 발달을 해 있거든요. 네. 그러면 중국이 지금 어떤 방법을 쓰고 있냐면 부동산 시장이 둔화가 되면서 이 성장이 둔화되는 속도를 언발의 오줌 누기로 메워주면서, 그러니까 천천히 내려오게 해주면서 반대편에서는 신지의 생산을 통해 가지고 성장을 끌어올리는 거죠. 네. 그럼 여기서 둔화된 성장만큼은 여기서 메이크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럼 중국 경제는 위기로 갈 것이냐 아니면 새로운 형태의 성장을 만들어낼 것이냐라고 한다면 중국은 지금 후자를 새롭게 모색하고 있는 단계다. 예, 그렇게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사실 중국이 뭔가 하나를 시작하게 되면 또 네네. 거대하게 시작을 그렇죠. 사이즈 하기 크죠. 때문에요. 네네. 네. 이제는 또 중국도 새롭게 일어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네. 근데 이제 하나 말씀을 드리면 네. 우리가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때 그럼 중국사란 얘기냐 이렇게 해석이 될 수 있거든요. 중국사냐 일본사냐 뭐 이런 것들보다도 저는 이런 관점에서 말씀드려볼게요. 포트폴리오를 운용할 때 코어 전략하고 세털라이트라고 해서 위성 전략이라는 게 있대요. 근데 저는 그게 처음에 무슨 소린가 했어요. 보니까 굉장히 안정성 높고 장기적인 성장성이 높은 자산을 코어로 놓고 이 비중을 높게 가져가래요. 그리고 일시적인 성장이라든지 아니면 반짝반짝 빛나는 정도 이런 것들이 있으면 위성으로 놓고 포트폴리오를 운용하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미국 시장은 코어로 둘 수가 있거든요. 네. 미국 시장과 같은 코어 시장은 꾸준히 올라줘요. 근데 어떤 때는요 속도가 느릴 수가 있어요. 근데 중국이라든지 신흥국은요 느리지만 한동안 막 절어 있지만 한 번씩 힘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탁탁 튀어오르거든요. 네. 그러면 절어 있다가 탁탁 튀는 게 좋냐 꾸준히 오르는 게 좋냐, 꾸준히 오르는 겁니다. 당연하거든요. 근데 이게 현실에서는 달라요. 보세요. 하필이면 제가 투자하려는데 미국은 꾸준히 이렇게 올라요. 근데 중국은 확 올라요. 그럼 뭘 하고 싶을까요? 당연히 중국 하고 싶겠죠. 그러면 우리가 코어 자산을 안 가져가고 위성에 해당되는 중국만 가져가려고 해요. 이런 게 오해란 얘기죠. 그래서 꼭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포트폴리오를 운용을 할 때는요, 우리가 위성에 해당되는 신흥국 자산들 있죠. 이런 것들은 내 포트폴리오에 일부 정도 끼워놔야 돼요. 그래야 얘네들이 갑자기 예상하지 못한 급격한 상승이 나타날 때 네. 멘탈이 흔들리질 않아요. 코어를 갖다가 일정 부분 확보하고 위성을 조금씩 가지고 있어야 우리가 이른바 말하는 빈집털이 네. 이런 걸 당하지 않거든요. 어떤 때는요, 미국 자산이 너무 비싸졌을 땐 네. 미국 시장도 2, 3년씩 고전할 때도 있어요. 네. 다른 신흥국 자산 대비해서 약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문제가 뭐냐면 이거 팔고 절로 가고 싶어요. 그러면 코어가 바뀌어버립니다. 네. 근데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어는 꾸준하게 진득하게 올라가는 면이 있거든요. 네. 그래서 코어를 크게 안 건드리면서 움직이려면 위성이 어느 정도는 내 포트폴리오에 있어야 네. 내 심리가 준동을 하지 않아요. 중국 같은 신흥국들을 저는 일부 정도는 포함시키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얘네가 코어가 되는 건 아닌 것 같다. 네. 이렇게 정리해 드릴게요. 그렇다면 이런 이 일본, 중국 같은 아시아 시장으로
머니가 좀 움직이고 있는 머니 무브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이 하반기에 이 머니 무브가 좀 본격화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에서 신흥국으로 옮길 수 있느냐, 이게 사실은 지난 몇 년 전부터 계속해서 흘러나왔던 얘기예요. 언제 될지는 모르겠지만 가능성은 있겠죠. 근데 이 머니 무브라는 게 항구적으로 글로 가서 거기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잠깐 갔다 오는 거냐, 이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핵심과 위성의 중요한 포인트는요, 머니 무브가 일어나더라도 위성은 항구적으로 핵심이 될 수는 없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고 있는 케이스겠죠. 그래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운용을 할 때 네. 머니 무브만 보면서 우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라 가더라도 일부 정도 이렇게 나눠서 가는 케이스고 중심을 잡아주는 게 되게 중요하다. 이렇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번에는 실물 자산을 보다 핵심적으로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